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특별하게 우리 세무사님, 진일환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업자에 관련된 세무 다 한번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를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린다면, 제가 세무사 시험은 좀 일찍 합격해서 편이네요. 94년도에 합격을 해서, 97년도에 이제 서울 영등포에서 세무사 개업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무사들이 하는 일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보통 세무사들이 하는 일들은 기업에 관련된 세금, 기업이라고 하는 게 법인 기업도 있을 거고, 지금 우리가 이제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 사업이잖아요.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재산에 관련되는 세금, 양도세나 상속세, 증여세, 지방세, 취득세나 이런 관련되는 세금도 많이 처리를 했죠. 제 개인적으로는 양도세나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거 신고한 건수로 보면 제가 한 1000건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느낌은 있죠. 어떤 걸 봐도 느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조금 빨리 파악하는, 스스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굉장히 이제 베테랑 세무사님이세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제가 세무사님한테 알아보세요라고 우리 이제 멤버들한테 얘기하면 잘 모르겠어요. 잘 말씀을 안 해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부동산 관련 세법이 좀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디테일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시죠. 저도 세무사님들 보면 전혀 그런 쪽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주 넉넉히 잘 되시거나 아니면은 그거 자체에 대해서 손을 놓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따라하기가 좀 버거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어려운 형편이어서 그런지 열심히 하고 있네요. 지금 그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을 할 세무사님 어디 계신가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저 부동산 관련 세무사님 꼭 상담받고 싶어요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부동산 세금이 궁금하신 분은 우리 세무사님, 진일환 세무사님께 여쭤보시면 충분히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매매사업자를 세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그 매매사업자가 예전에도 있긴 있었지만 많이 안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규제 지역이 다 없어지고 나서부터 매매 사업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늘었어요. 먼저 이제 매매 사업자가 뭔지 조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일단은 이제 사업을 하는 형태는 통상적으로 이제 법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법인으로 사업해서 뭔가 남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인세를 내는 거고, 개인으로 뭔가를 해서 남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라는 거를 세금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평생 걸쳐서 한두 번 부동산을 파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맞아요. 분들은 사업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은 이제 부동산 등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고, 사업적으로 부동산을 팔았다 이럴 때 사업소득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세법이 너무 막연하게 규정을 해서는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법에는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6개월 동안이죠. 1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팔았을 때, 이럴 때는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사업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부동산 매매를 업이다라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냈지만 거의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못할 수도 있죠. 네. 그런 경우에도 사업성이 있다라고 해서 부동산 매매업자를 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일종의 예를 든 거에 불과해요. 사업성이 있냐 없냐를 갖다 꼭 여기에 무자르듯이 집어넣어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징표는 일단은 사업자 등록을 냈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난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이 되는 거네요. 세무서는 나는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너는 사업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냈느냐, 그리고 왜 사업자 등록을 냈느냐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여러 번 돌리겠다는 의미가 좀 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단기간 여러 번 돌린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갖다가 사업성이 없다라고 세무서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그래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업자 등록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냈다면, 근데 이제 표현은 이제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표현보다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세법적으로는 조금 느낌이 더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냈다면 사업자로서 통상적으로 판단이 될 거다라고 보셔도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 거의.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사실 네. 매수하는 거는 얼마든지 의사대로 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매도는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충분히 그렇죠. 물론 뭐 단계 매도하려고 네. 충분히 그런 물건을 선택했지만 네. 매도가 1년에 2번이 안 돼도 근데 우리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사업소득이다라고 해가지고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고 사업소득세로 가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세무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득이 아니라 당신은 양도소득이다라고 해서 조사를 받은 경우가 없냐? 있습니다. 분명히 있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케이스는 생각보다 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어떤 경우냐면 뭐 한 20년 전, 10여 년 전에 자기가 부동산 매매업을 내놓고 있다가 거의 논 거예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실상 폐업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가가지고 부동산 매매업으로 신고를 했을 때 굉장히 유리해진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세무서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비교해가지고 차익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양도소득을 매겨서 추징한 사례는 있긴 있지만 뭐 사실은 그렇게까지 접근하기에는 뭐 사안이 복잡하고 큰 경우 아니면 그럴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얘를 사업자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은 네. 네, 괜찮다. 이제 매도하고 매수하는 것이 보통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게 1년에 2번 이상 못하면 어떡해요? 이거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근데 그건 예시에 불과하다. 예를 든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음식점을 내놨는데 하루에 손님이 아예 안 와요. 그러면 저는 음식점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내 맘이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음식점이 아닌데 정말 허구한 날 와가지고 저한테 밥과 음식값을 주고 음식을 사 먹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 음식점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거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법은 그걸 갖다가 이러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성이 있다라고 보겠다는 예를 든 것뿐이지. 네. 그게 너무 그 규정에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잘 그럼 그렇습니다. 매매 사업자를 우리가 보통 하는 이유가 네, 단기 매도를 할 때 양도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양도세와 그리고 사업소득세의 이 차이, 매매 네. 사업자로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세가 뭐 꼭 부동산만 과세 대상은 아니니까요.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난 다음에는 뭐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뭐 예정신고 납부라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부동산 매매업자도 그 구조는 똑같아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가지고 뭐 세무서나 시군구청에다 신고 납부를 매매 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죠. 그런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다 잘 아실 거예요. 네. 토지나 건물,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단기 전매에 대해서 약간 규제를 하고 있죠. 네. 그 규제가 뭐 주택이나 입주권이나 분양권 같은 경우 1년 미만이면 자금은치 얼마입니까? 70%죠. 예, 지방소득까지 따지면 지방법 77%고. 7%고 뭐 2년 이내면 66%고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매매업자는 매매 차익의 예정 신고 납부 시에는 양도소득세율을 준용을 하기는 하지만 그 단기 전매 세율은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소득세법 69조 3항 단서에 의해서 매매 차익의 예정 신고 납부 시에는 비록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 단기 양도하더라도 매매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그냥 일반 세율. 그 소득세 일반 세율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6에서부터 시작해서 45. 지방소득세까지 따지면 6.6에서 49.5에 8단계입니다. 8단계.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49.5%의 세율이 적용되려면 솔직히 그거는 진짜 좋죠. 약간 로또 양도 맞은 차이가 이만큼 나는 로또 맞은 정도, 로또 네. 맞은 정도 돼야 돼. 10억이 넘어가야 되니까 뭐 우리 같이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로 한다면 세율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유리하게 돼 있어요. 네. 그 만약에 제가 3천만 원의 그 이익을 6개월간에 받다. 이것도 뭐 나름 뭐
로또 아주 중에서 마음에 듭니다. 한 네. 2등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되면은 그 세금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로 들어간다면은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뭐 한 2,20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매매 사업자로서 간다면은 356만 15% 원. 구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50만 원 정도 나오네요. 그렇게 따진다면 한 1,700만 원 넘게 세부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부동산 매매업자가 매매 차익의 예정신고 납부에 있어서 단기 전매라도 소득세의 일반적인 기본세율 6에서 45% 이게 적용되는 것은 뭐 이게 예전에는 큰 메리트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대단한 메리트가 좀 사실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이제 매매 사업자가 옛날부터 있긴 있었는데 저도 할 이유를 못 느꼈거든요. 그럼요. 근데 네, 임대 사업자는 맞습니다. 해본 적이 있지만 매매 사업자는 네.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규제 지역도 다 풀리고 단기 매도도 가능하고 시장 상황이 또 따라줘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낙찰받아서 바로 팔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세율이 70%가 아니라 15% 구간? 좀 이익이 많이 돼봤자 24% 구간이면 그렇죠.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렇죠. 상당히 그 부분이 유리한 포인트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뭐 네. 세상이 좋은 것만 있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안 좋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매매 사업자를 하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네. 약간의 좀 곤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매매 사업자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 단점 좀 설명해 주세요. 자, 근데 이제 장점이 좀 하나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서요.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하고 이제 부동산 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을 비교했을 때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이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뭐 통상적으로는 레버리지를 일으키잖아요. 네. 뭐 경매하신 분들도 대부분 그러실 텐데 사실 양도소득세는 대출 이자가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맞아요. 이자. 네, 대출 이자가 무조건 비용 처리가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부동산 매매업자는 초과인출금에 해당하는 대출이자가 아니라면 초과인출금이라는 게 뭐냐면 자산에 비해서 차입금이 많아요. 자산은 뭐 내가 산 부동산은 3억인데 차입금이 5억이에요. 그럼 안 그러면 되죠? 2억이 어디로 갔겠어요? 네. 집으로 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관련되는 이자 비용은 당연히 공제가 안 됩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일반적인 판매 관리비로서 예정 신고 납부할 때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매매 사업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비용 처리가 돼요. 그래서 매매업자의 가장 큰 장점이 세율도 있지만 이자 비용의 비용 처리라는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매매사업자 확정신고 납부한다라고 했었죠. 확정신고 납부할 때 사실은 확정신고 납부할 때는 중과세를 할 필요는 그런데 양도세율과 비교과세를 하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그 부동산들이 뭐냐면 뭐 분양권이라든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의 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그 높은 세율과 소득세의 세율을 비교해가지고 더 높은 쪽으로 때리긴 때리는데 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없다. 서울 네 4개 군데밖에 구밖에 없다라는 없다. 거죠. 네. 그렇죠? 강남, 서초, 용산 또 하나 뭐죠? 송파죠. 송파. 네 군데만 빼놓고는 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비교 과세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단기 전매의 세율을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점은 크게 봤을 때 대출이자 부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확정 신고하면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환급도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냈던 예정 신고 납부세액에 비해서 이런 비용들이 반영이 되면 예정 신고 납부했다는 세액이 약간 많아지거든요. 네. 근데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업 분들은 확정 신고 때 돌려받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매매 사업자 그 신고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네. 다음 영상에서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 없지 않죠.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장점을 상쇄할 정도면 우리는 당연히 부동산 매매업자로 접근할 이유는 없는데 일단은 부동산 매매업자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사업자거든요. 이 부동산 매매업자는 사업자다 보니까 세법이 사업자들에게 뭔가 요구를 합니다. 네. 협력금을 하는 걸 요구를 하죠. 협력금을 하는 게 뭐 대단한 협력금은 아닌데 일단은 때때로 이제 때 되면 신고를 해줘야죠. 신고해라. 네, 신고해라. 근데 뭐 양도소득세도 예정 신고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다지 크게 큰 불편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자 비용이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자 비용을 갖다가 비용으로 세무서가 인정해준다라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준다.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네. 사업자는 그 입증을 갖다가 뭘 통해서 하냐면 장부를 작성합니다. 장부를 어떤 증빙을 기초로 해서 작성을 해서 세무서에다가 입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장부의 기장 의무가 있고 뭐 이런 장부의 기장 의무가 발생하다 보니 약간의 어떤 협력 비용, 유지 비용이 발생한다. 그 세무사님도 맡기면 되잖아요. 그 부분이 단점이에요, 사실. 네, 그게 단점이에요. 그게 현실적으로 좀 단점이죠. 근데 사실 이걸 혼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네. 저는 이거 혼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거 제대로 기입을 못하면 비용 처리로 인정을 못하게 보면 더 많은 손해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꼭 세무사님 통해서 기장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위에 그 협력 의무를 하는 유지 비용 이거는 사실은 큰 단점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뭐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건강보험료 이슈가 좀 있다. 건강보험료 이슈가 사실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좀 신경을 써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동산 매매업을 하신다라는 얘기는 사업을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용히 내가 이제 부동산 매매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냈을 때는 본인이 지금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는 분은 없죠. 부양가족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뭐 유감스럽게 떨궈져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별도의 가입 대상으로 된다든지 또는 내가 이제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미 건강보험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추가로 또 납부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근데 요거는 이제 소득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야 됩니다. 2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 월액보험료라고 해서 한 8% 정도 추가로 건강보험을 냅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어요.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부동산 매매업이 추가로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역가입자에서 내는 건강보험료에 약간의 추가가 되는 정도. 그래서 이슈가 되시는 분들은 내가 부양가족이었다가 건강보험료에서 탈퇴가 되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분명히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보험은 뭐 제가 제가 아주 전문가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지식이 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황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원 이슈가 많은 데가 건강보험공단입니다. 뭐 저도 가끔 건강보험공단을 뭐 자주 갈 일은 없는데 한번 가서 보면은 정말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난장판이에요. 막 들어눕고 어떤 번은 울고 나한테 왜 이러냐, 내가 뭔 잘못을 했냐, 뭐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공단 분들의 표정이 참 민원인에 지쳐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솔직히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도 잘 안 됩니다. 가보셔야 돼요. 한번 가셔가지고 어떤 상황인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조금 그 민원을 응대해주는 분이 힘들긴 하겠지만 좀 이렇게 네,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건강보험료 관련해서도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건강보험료를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이제 그렇죠. 근로자로 있다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근로자만으로 머물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경매도 하고 투자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감수하고 더 많이 벌어서 건강보험료를 이제 8% 납부하는 거 그냥 크게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30만 원 나오면 네. 아까 그 소득세 한 5, 60만 원 내고요. 건강보험이 3천만 원에 대해서 8%니까 240. 그러면 15% 정도 소득세율에다가 8% 따지면은 얼마입니까? 한 23% 정도 네, 되나요? 23% 되네요. 근데 뭐 평균적인 세율로 따지면은 소득세가 15%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네. 실적으로 한 20% 정도 건강보험과 소득세를 합쳐서 만약에 3천만 원이었다면 한 20% 정도가 세부담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 거와 뭐를 비교해버리면 77%를 비교하면 맞아요. 한참 뭐 남는 장사다 이런 표현이 할 수 있고요. 뭐 또 약간 좀 뭐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건강보험료를 내잖아요. 그 낸 게 내 사업 소득을 줄일 때 또 비용 처리가 돼요. 그것도 비용 처리가 그게 되는군요. 약간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건강보험료가 비용 처리가 되니까 낸 건강보험료에 대한 소득세율만큼은 또 빠진다. 뭐 이런 정도로 흘러가는
그런 일단 구조입니다. 이제 내야 되는 세금이 이만큼 있는데 사업자로 하면은 이 세금이 일반 과세로 줄어들고요. 거기에 또 이제 나가야 되는 이런 건강보험료 같은 예상치 않은 비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매 사업자가 이제 세금을 낼 때 어떤 과정을 거치고 또 비용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또 이런 얘기들도 좀 계속 네.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매매 사업자 네. 세금에 대해서 우리 진일한 세무사님이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매매 사업자 하면서도 이거는 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나쁜 점이 있다던데요? 라고 하는 것들이 좀 몇 가지 이야기들이 네. 있어요. 많이 질문하시는 것이 취득세, 부가세 이런 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예.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매매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언제 내야 될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시기가 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0일이내다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나중에 가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 개시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부동산을 팔 때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팔 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매 낙찰을 받은 게 한 5개월 전이고 내 물건을 갖다가 파는 거는 5개월에 팔았다? 네. 그러면 그때 내도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사실은 과세관청 입장에서 이분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좀 모호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낙찰받고 나는 이 부분을 사업적인 목적으로 판매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경매 서류를 받는 시점 낙찰되고 완납을 한다든지 그 시점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오해의 소지를 네. 없앨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문제가 일어나지 네, 않게끔 그렇죠. 만들어주는 나중에 거죠. 어떤 이슈가 발생해도 나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잔금 납부하기 직전에는 그렇죠. 그렇게 많습니다. 네, 이 사업자를 내시고 미리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네, 말씀을 그 드리고 부분을 좀 있어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동산 매매업을 하시면서 세금 쪽에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 게 취득세 중과 문제하고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이 취득세는 사실 우리나라 세법 중에 이제 중과라는 표현이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세목은 취득세예요. 종합부동산세도 약간 살아있기는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중과가 내년 5월 9일까지는 안 돼 있잖아요, 한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단기점에 빼고는 양도세는 중과라는 개념이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네. 근데 취득세는 여전히 중과가 되고 있잖아요. 취득세는요, 좀 너무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이게 바뀐다 하면서 네, 안 바뀌고. 계속 안 바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취득세는 사실 요새 지자체가 세금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가뜩이나 잘 들어오지 않는데 많이 없어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자체에서 많이 국회에다가 바꾸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으로 안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3주택이 되더라. 조정 대상 지역이 2주택이 되더라. 이럴 때는 8%가 되는 거고 4주택자가 돼버리면 12%. 네. 그 다음에 조정 지역에서 3주택자가 되면 역시 12%가 적용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세금 부담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사는 가족이 모두 세대를 포함해서. 그렇죠. 네.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니까 내가 하나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부인이라고 해서 와이프가 한 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투자를 해서 3주택자가 됐다. 제가 한 6억 이하짜리 3억짜리를 사가지고 1.1을 가정을 했다고 칠게요. 그럼 330 생각했다가 38, 24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을 조절을 해야 된다. 신경을 써서 어떤 시기를 조절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 그런 시기 타이밍을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라는 사실은 지회밭을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사실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기 조절을 해야죠. 네, 시기 조절 밖에는 없는 맞습니다. 것 같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불가능하죠. 네, 우리는 매매업자인데 한다. 네. 임대로 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임대사업자가 있는데 매매사업자를 또 내서 또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네. 또 낼 수는 있겠죠. 충분히 낼 수 네, 있습니다. 네, 또 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기존 매매 사업자로 등록했던 것들은 취득세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아, 그런가요? 네. 사실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혜택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혜택은 큰 국가나 지자체 정도의 공공기관들이 하는 공공단체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그쪽에서 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혜택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해서는 취득세 쪽을 줄이기 위한 임대사업자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없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 부분을 피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시점 조절이 유일한 답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투자를 하시면서 그 시간 조절을 참 잘하시는 그 부분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네.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별별 얘기들이 많았어요. 뭐 신탁으로 하면은 명의가 이전돼서 그거 말도 안 되는 거고 뭐 따져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네. 네, 안타깝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이 세금 쪽에서는 부가가치세예요. 부가세가 있죠. 우리가 부동산 매매업자는요 사업자이기 때문에요. 제가 사업성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나중에 팔았습니다. 매매를 했어요. 국민주택 초과입니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넘는 거를 팔았을 때는 상대방한테 제가 3억 3천을 받았다고 칠게요. 아까 3억에 사서 3억 3천 뭐 이 정도를 남겼다고 칠게요. 네. 그런데 내가 국민주택 초과 주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3억 3천 중에 11분의 1에 해당하는 얼마? 3천만 원 부가세 내셔야 돼요. 부동산 매매업자는 자 이거 꼭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그 주택이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매매업자로 가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무조건 11분의 1 부가치세를 내셔야 되기 근데 때문에. 건물분에 대해서만 계산을 한다 그러잖아요. 뭐 당연히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건물이라는 게 오래되지 않은 새 건물이라면은 상대적으로 좀 건물값이 더 잡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부가치세가 실제로 뭐 남는 거 다 그냥 반납하는 뭐 저는 그런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건물분에 대한 그 가격은 무엇으로 산정을 하느냐. 네, 세법은 또 그런 경우를 다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감정가 요새 약간 이제 세금 절세 측면에서 조금 많이 이용되는 게 우호적인 감정평가 뭐 이런 게 좀 있긴 있는데 뭐 그것까지 가실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뭐 기준시가 토지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비율로 해서 건물가를 쪼개줍니다. 뭐 그거는 좀 기술적인 디테일한 내용인데 그런 식으로 가서 건물에 대한 10% 정도를 부가치세를 추가로 내셔야 되니까 사실은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투자 수익이 보장이 된다라는 그런 뭐 확신이 없으면은 부가세 때문에 좀 꺼려지는 그런 측면이 그래서 있습니다. 사실 대형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가 좀 저렴한 경향이 있어요. 아, 그렇겠죠. 낙찰가가 저렴하면 건물부 부가세를 납부하고도 수익이 날 수 있기는 네. 하거든요. 그만큼 더 싸게 낙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네. 잘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건물분이 그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거죠. 아, 기준시가라는 거는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납부하면 되는 네,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세금을 미리 계산을 하고 입찰가를 정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뭐 지금 봤을 때는 당연히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시는 게 네. 저희 회사는 사업자를 내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매 사업자 냈다가 불이익이 생기면 어떡해요? 라는 또 질문도 많이 하세요. 이 부분은 제가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참 뭐라고 말씀 못 드려요, 진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근데 이제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겸직 금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속이 좀 센 편이겠죠. 네. 그리고 뭐 근데 이제 겸직이 가능한 업종들은 대부분 있더라고요. 부동산 임대업 정도는 겸직을 한다든지 어디 선생님 뭐 교수 뭐 시강 이런 정도는 가능하신 게 괜찮아요.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겸직 금지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염두에는 두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낼 때 부동산 매매의 주업종이지만 부업종으로 매매를 갖다 하려 했지만 뭐 사실은 임대를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업종으로 부동산 임대를 추가적으로 기재를 하시면 약간 정도의 어떤 그 약간의 안전장치? 그렇죠. 이게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확실하다는 얘기 확실하게 아니라
네. 조금 빠져나갈 길이 만들어 놓는 거다. 그렇죠. 네,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겸직 금지라면은 부동산 임대역을 좀 추가로 넣으면 좀 낫겠다. 네, 그 정도고요. 네. 그리고 뭐 경험상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근무하는 회사에 나 부동산 매매업 사업자 있습니다라고 먼저 가서 얘기하지 않는 이상 소득으로 잡힌다는 얘기가 있어요. 당연히 잡히죠. 네. 그 소득세를 갖다가 내가 신고하는 거지. 네. 그 회사가 신고해 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회사는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회사는 연말정산을 할 뿐이죠. 네. 연말정산을 할 때는 근로소득만 갖고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뭐 나의 사업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크게 부각되는 경우는 제 경험적으로는 사실은 없었죠. 공무원 5등급 이상만 아니면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제 공무원 분도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네, 있긴 뭐, 있는데 뭐 네. 그거는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가 이런 상황을 네. 확인했다고 해서 그 직장에다가 이분이 이런 소득이 있습니다라고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거기까지만 네, 드릴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매매 사업자를 했다가 우리 집이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까 봐 걱정이에요. 네, 이거 충분히 염려하시고 우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세법의 입장은 뭐 주택 신축 판매업자라든지 우리 부동산 매매업자라든지 이 경우에 본인이 소유하는 재고주택이라고 하거든요. 네. 제가 판매용 주택은 뭐 재고주택이라고 할 텐데 이런 재고주택은 나중에 내가 살고 있는 집, 거주하는 집을 팔 때 1세주택 비과세 판정 시 재고주택은 없는 걸로 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주택이 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집에 나중에 팔았을 때 다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은 이제 분명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가능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곡절이 있을 것 같다. 그 소명이라는 과정을 분명히 거쳐야 돼요. 네. 그리고 뭐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세상에는 내 마음같이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혹시 그 담당하는 그 공무원이 아니다, 이거 아니야. 너 이거 세금 내야 돼. 라고 하면 어떡해요.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그럴 수도 때문에 있죠. 이게 참 민감해져요. 그래서 그냥 뭐 우리가 해석상 법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 가서 불편한 상황이 될 우려는 있어요. 그런데 기본은 뭐냐? 장부에 내가 재고용 주택, 판매용 주택이 장부에 재고용 주택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 사실은 뭐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비과세를 못 해주겠다. 거주용 주택을 처분했을 때 그렇게 가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좀 곤란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장부를 미리 잘 만들어서 중간에 제출하는 일은 없나요? 만약에 지금 케이스에서 1세대 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게 되면 비과세 신고를 안 해도 상관없는데 소명 자료를 요구할 거예요. 네. 귀하가 처분하신 주택은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확인이 되는데 신고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날라올 네.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유형의 주택은 재고주택이다. 그리고 이 재고주택이 내가 계상한 장부에 계상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명을 하는. 그럼 그 장부를 미리 갖고 있다가 네. 필요할 때 제출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뭐 제출하라는 요구도 없는데 갖다 네. 주면은 그러니까요. 왜 오셨죠? 언제 제출하지? 그렇죠. 왜 오셨죠? 막 그럽니다. 이게 뭐죠? 막 이럴 테니까요. 그때는 하실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세무 쪽의 이슈는 무소식이 희소식이기 때문에 아, 그럼요. 먼저 가서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미리 잘 준비를 평소에 해놓으셔야죠. 기장을 잘 해놓으시고 재고자산으로 충분히 이제 자료를 잘 입증을 해놓으시고 난 후에 이 집은 비과세하는 내가 거주주택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맞습니다. 매도할 때 소명하시면 되겠네요. 뭐 한 번쯤 말이 올 수는 있겠다. 약간의 과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부동산 매매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 과정이 없겠죠. 그냥 네, 그렇지만 매매업을 하니까 어떤 뭐 이게 불편한 사항이다, 사업자로서 불편한 사항이다라고까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떤 과정으로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요. 아니 근데 그렇게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제대로 잘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놓으면 되시겠습니다.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됩니다. 이제
매매 사업자 할 때 궁금하고 주의해야 될 점들을 쭉 한번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매매 사업자 신고하는 과정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비용 챙기는 거 혹시 실수하는 내용 없는지 또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 3개월 만에 1,500, 2,000번의 매매 사업자 이야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매 사업자는 사실 비용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뭐 이자 비용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좀 더 많지 않나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매매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6개월 동안 1회, 2회 팔면은 알아서 매매업자로 이거 아닙니다. 네. 내가 가서 먼저 나는 사업자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먼저 시작을 하셔야죠. 근데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저번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언제까지? 통상적으로는 장문 납부 자, 전까지. 그 전까지는 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사업자 등록을 낼 때는 부가세 과세 사업자하고 면세 사업자하고 유형이 구별이 되는데 부가세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국민주택 규모 미만만 나는 낙찰받고 거래할 거다. 따라서 면세 사업자로 가야 되는 거 아니? 그러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니까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과세 사업자로 하면 1년에 4번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개인 사업자는 2번 정도 신고를 하시는데 사실은 부가세 신고는 그다지 크게 하실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사업자 등록 업종이 중요하잖아요. 없죠. 네. 네, 업종이 일단은 뭐 이렇게 코드를 말씀드리면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세무서는 사실은 모든 게 웬만하면 코드로 가거든요. 그 업종 코드가 703011. 703011. 네. 그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이름이 좀 멋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종목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이쪽으로 들어. 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요, 뭐 신축을 해서 판매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기존 주택을 사서 재판매하는 것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 매매업이다라는 표현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면 약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라든지 할 때 약간 불이익하게 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상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이런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면 뭐 대부분의 세무서는 특별히 문제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이 되고 있고요. 뭐 어떤 그 세무서에서는 좀 공무원이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세무서도 있긴 열심히 있어요. 일하시는. 네. 네. 그래도 내줍니다. 뭐 열심히 일해서 결국은 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겸직 쪽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기재를 좀 하신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 근데 이미 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추가를 하셔도 추가를 해야 되나요? 변경을 해야 되나요? 업종은 주업종은 그대로 나시고요. 뭐 다른 업으로 부동산 매매업으로 되어 있다면 그 업종을 이렇게 바꾸는 거는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뭐 대출 과정에서 부동산 매매업으로 나오면은 대출 규제를 한다든지 할 때 약간 좀 불이익한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매매업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단어네요. 네, 개발 및 네. 공급업. 이 부분이 그 특별한 게 아니고요. 딱 703011의 업태 종목의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그 사업의 범위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시는 건 맞고요. 자, 이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면 네. 이제 뭐 비용 처리를 하시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생활인으로서의 지출이 있을 거고 사업자로서의 지출, 경제인으로서의 지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문자르듯이 나는 생활인, 이거는 뭐 업에 관련된 이렇게 구별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 제가 뭐 이런 거죠. 임장을 갔습니다. 임장을 가면서 차를 몰고 갔는데 가다 보니 풍경이 좋아가지고 커피숍에 들러서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구별하죠? 네. 생활인의 지출일까요? 아니면은 근데 사업자로서의 지출일까요?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좀 이제 자기 주소지를 벗어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요? 뭐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은요. 네. 하나하나 다 걸리는 거고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은
대부분 좀 완화된 기준으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 적당히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만약에 이제 부동산 매매업을 하시는 그 우리 사업자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그 사업용 카드하고 사업용 계좌를 갖다가 조금 사업용 계좌는 세법적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사업용 카드를 별도로 하나 만드셔야죠. 별도로 만든다기보다는 뭐 기존 카드를 그렇게 사업용으로 규정을 하시면 했어요. 되니까요. 내가 이제 임장을 간다든지 뭐 결과적으로 어떤 지출을 사고 관련한다면 그쪽 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흔적을 남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매 낙찰을 받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가서 보면은 미납된 관리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 납부할 수도 있어요. 납부하셔야 되고 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출을 내 사업용 계좌에서 명확하게 집계가 되게끔 하신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혹시 세무서는 뭐 그렇습니다. 세무서가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에 관심이 있어서 뭐든지 다 본다. 그건 절대 아니니까요. 뭐 그럴 일도 뭐 평생 세무조사 받을 일이 많겠습니까? 네. 세무서도 뭐 바쁠 텐데 굳이 나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무서는 어떤 상황이 되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간섭을 하죠. 간섭이 뭐 조사를 받는다든지 그 실제가 그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세무서는 사실은 뭐 말로 설명하고 뭘 여러 가지 얘기하고 이러는 것보다 통장을 까주면 금융계좌를 통해서 내용이 확인이 되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그렇게 막 복잡하게 싸워야 되고 뭐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네.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명도비가 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통장에서 이렇게 나가면 되나요? 어떻게 명도비 자료를 소명을 할지. 뭐 이런 상황이 되죠. 네. 사실 이제 어떤 무언가를 갖다가 과세관청이 우리에게 지출 사실을 입증하고 그 지출 사실이 사업과 관련된 거를 갖다가 입증을 해야 된다면 네. 기본적으로 나갔다라는 건 무조건 입증이 돼야 돼요. 그 나간 게 뭡니까? 뭐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걸 통해서 나갔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서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자 업무 관련성을 갖다 또 입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명도비 주면서 그러는 거죠. 세금 계산서 주세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명도비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나는 분명히 지출을 했고 이게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라는 걸 갖다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나가는 사실은 통장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사업자 통장에서 명도비가 지출이 됐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네. 그리고 무슨 명목으로 나갔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그 서면으로 확인 이런 거를 좀 받아놓으면 좋을 텐데 그런 걸 받기가 힘드시죠.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점유자한테 내가 이거를 지급을 받았다는 걸 써달라.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보관해 놓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슈가 돼서 세무서에서 뭐 우리를 뭐 사업자를 조사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인정을 받게 되면 그분이 세금을 안 낸 꼴이 되는 거죠. 내가 세금을 안 낸 게 아니라. 그렇죠? 네네. 그러면 그분한테 이제 뭐 세금 추징은 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세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세금이 줄기 위해서는 누군가 세금을 내줘야 돼요. 그게 기본이죠. 제가 음식점에 가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접대비로 비용 처리가 된다는 얘기는 음식점은 나한테 판 음식값이 매출을 해서 세금을 내는 거죠. 네. 내가 줄면 그 반대는 늘어나는 구조로 세금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지출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세무서 공무원이 그걸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모든 좀 이렇게 모호한 것은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셔서 근거를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네. 정말 습관인 것 같아요. 뭐 제가 경험칙상 보면은 정말 일기를 쓰는 습관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아버님, 어머님이 일기를 쓰셔가지고 이만큼 갖고 계시는데 아버님이 어떤 식으로 돈을 쓰는지를 자식들이 뭔지 줄 압니까? 그런데 아버님의 일기장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아니라고 공무원이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20년 몇 월 며칠 날씨가 어땠고 뭐 이런 식으로 딱딱 써놓으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이제 세무 공무원이 제대로 인지할 수 있게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놓고 가지고 있다가 이제 매도할 때 이제 그거를 제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이때 사업소득세를 내야 되는 과정 중에 양도세처럼 예정신고를 하잖아요. 예정납부 하셔야죠. 그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제 뭐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신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뭐 실적이 없으면 없다라고 신고하시면 되고요. 네. 중개사무소 뭐 이런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세금계산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 통해서 부가세 신고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매매를 하게 됐다. 그때는 이제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 언제까지 하신다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네. 양도세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신고 납부를 어디다 하느냐? 주소지에다 하는 거예요. 주소지에다 하시는 거고요. 지방소득세는 같이 이렇게 또 그 시군구청에다가 하셔야 됩니다. 이거 난 손해봤는데 그럼 안 해도 되느냐? 그거 사실 해야죠.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손해를 보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산세가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안 해도 뭐 현실적으로 돈 나갈 일은 없지만 불편하다. 근데 해놓으면은 또 2월까지 되지 네. 않나요?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죠. 왜 안 하냐고. 오. 그러다 보니까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매매업자는 예정신고 납부를 만약에 깜빡했다?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뭐 이런 정도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그 같아요. 양도세랑 똑같네요, 그거. 네. 대신 이제 매매업자는 양도세처럼 예정신고 납부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네. 확정신고 납부를 그 다음에 5월달에 1년치를 몰아가지고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예매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제대로 하셨으면 가벼운 마음으로 가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할 때 이자 비용이라든지 뭐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뭐 명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입증이 됐을 때 그런 것들 비용 처리가 안 되지만 네. 여기서는 되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돌려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 이제 다른 소득이 많다. 나는 급여를 많이 받고 있다. 또 다른 비즈니스를 많이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누진과세가 돼서 세금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네. 당연히 다른 배제할 수 소득하고 있습니다. 같이 종합해서 네. 이제 확정 신고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예정 신고할 때는 이런 비용들이 지금 처리가 안 되는데도 그때 같이 내는 건가요? 그럼요. 아. 그러니까 그때 여기서 약간 좀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세무서는 내 증빙 자료를 안 받습니다. 그거 신고하면은 우리나라 국가 그 데이터가 막 터질 거예요. 폭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고서만 제출을 하는 거고 문제가 됐을 때 소명 자료를 제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에 비해서 또 부동산 매매업자가 유리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크게 유리한 점이네요. 참 양도소득세는 조금 가혹한 세금일 때가 있어요. 뭐 투자를 갖다가 제가 했는데 올해는 10억을 벌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제가 마이너스를 한 6억을 받습니다. 10억에 대한 세금을 한 4억을 냈다고 칠게요. 근데 그 10억과 마이너스 6억을 갖다 한 해에 받다면 세금을 한 1억만 내면 됐었을 거 아니에요? 꼭 한 해여야 돼요. 그 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손해를 본 걸 갖다가 까줍니다. 표현적으로 까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양도소득세는 안 돼요. 그냥 이득을 많이 봤다? 왕창 세금 내고 끝! 손해보면은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맞아요. 그게 참 힘들거든요. 꼭 1년 내에 2개를 해야 네. 되는 거죠. 그 매매업자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장부를 기장을 한 그 내용은 10년간 이월이 돼요. 만약에 올해 손해를 봤다라고 한다면 그 손해가 내년 소득세 신고할 때 이월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매매업자가 양도소득세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유리한 측면이 있네요. 그래서 올해 조금 이제 손해를 본 일이 생겼다. 정말 네. 피치 못하게. 그러면 내년에 이익을 본 것으로 해서 그 손해에 대한 그만큼의 세금을 이제 까준다는 거죠. 네, 까줘요. 네. 그래서 돌려받는 근데 우리가 뭐 제가 자꾸 돌려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세금은 세금 돌려받는 게 아니잖아요. 낸 거. 세금은 보통 내시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일도 있다 뭐 이런 정도고. 물론 이제 그런 거 2월 과세까지 기대 안 하고 늘 수익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네. 우리가 빼먹은 내용들이 또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매매업 사업자의 세금이 주된 목표가 되셔서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이제 좋은 물건 찾으시고 어떤 그 좋은 투자 수익을 얻을 때 세금이 당연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연구하시는 거는 맞지만 이게 주업이 돼서는 뭐 그런 분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저보다 세금을 더 많이 하세요. 오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결과적으로 수익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금은 남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판단을 하는 정도까지 정도 준비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주가 돼서는 네.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세무사님한테 맡기시고요. 돈 되는 물건 찾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더 많은 수익 내시고 수익 내는 만큼 세금 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정신승리가
세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힘들어지더라고요. 차라리 세금은 어차피 내 돈이 아니다, 남의 돈이다라고 정신승리를 하시는 순간 그때 밤에 잠도 잘 오고요. 참 오히려 그게 좋습니다. 네. 오늘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인사말 한마디 하고 마무리할게요. 아,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고생만 하고 수익이 안 나면은 참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공 투자 기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